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어찌 짜는 밤 시간에 그것도 월요일 날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배운 거는 전부 엉터리 역사입니다. 전부 엉터리 역사입니다. 그 조선 총독부가 완전히 날조를 한 거예요. 그 저희는 그때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배웠거든요. 근데 실제 들어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들어보면은 그 내용하고 틀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퇴임을 하고 나도 좀 공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역사 공부를. 그랬더니 이덕일 선생님이 다 해놔보세요. 예, 저는 그냥 힘써서 할 필요 없고 이덕일 선생님이 써놓은 책만 읽어보니까 그냥 대충 감이 잡히고 그런 너무 큰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건 있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 사학과에서 일제가 날조해 놓은 그 엉터리 역사와 반대되는 또는 그것과 다른 또는 그것과 대척점에 서는 논리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라고 그러면은 쓰지도 않고 통과도 안 됩니다. 써도.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국권은 되찾았지만은 이건 완전히 이게 독립이 된 나라가 아니죠. 그렇다고 어젠가 안 하고 보니까는 무슨 전시작전권을 30년 후로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이놈 자식들 말이지, 지 나라 군대도 지가 지 못하는 놈들이 국방부 장관 지랄한다고 하고 앉아있습니까? 진짜 지 군대도 지가 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나라가 하도 황당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우리 이덕일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가 잘못된 역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곧장 아마 이 사람들은 어디 설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소장 강의 잘 들으시고 많이 배우시고 또 주위에 많이 전파해 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늘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깨어 있다는 진리는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덕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덕일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삐뚤어져 있고 어떻게 바른 것인가 하는 것을 깨우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덕일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낮에 어느 영화 감독이 찾아왔어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인데, 예, 독립운동 쪽을 영화를 한번 만들어 봐라. 지금 우리는 워낙 해방 이후에 식민사학자들이 학문 권력을 독차지해서 이쪽을 전부 다 사장시켜서 독립운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드라마틱하다. 그 중에서도 총 들고 싸운 독립운동가도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아무나 붙잡고 해도 이제 영화가 다 된다. 그러면 하니까 아주 이제 좋습니다 하고, 상당히 그 시대가 얼마나 이제 역동적인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독립운동은 이제 그 두 가지 쪽에서 크게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물론 이제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한 그런 이제 총을 들고 싸운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옆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저 뒤에 있어가지고. 네. 한편으로는 그 빼앗긴 강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고, 또 하나는 역사를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전쟁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가지고 싸웠다는 것이
이 고대사를 가지고 주로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역사학자인데 역사학에서 이 독립운동의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립운동가들도 한결같이 다 고대사를 했어요. 이분이 시간이 남아서 고대사를 하신 게 아니고 단재 신초 선생이 감옥에서 쓰신 것도 다 고대사였죠. 왜냐하면 이 고대사가 100년 전이나 지금 중국하고 지금 이제 동북공정도 지금 다 고대사 아닙니까? 이 한국 고대사는 그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현대사예요. 근데 제가 독립운동사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 고대사 좀 해보라 그러면 자기 전공이 아니라 이 전공 자체를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건 둘째로 치고라도 고대사는 자기 전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고대사가 근현대사지 어떻게 이게 고대사냐.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역사예요.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 안의 식민사관. 제가 요번에 쓴 책의 제목인데요. 이거 썼더니 지금 뭐 고소한다고 뭐 법원에 달려가고 막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그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 막 그렇게 됐는데 식민사관이 뭐냐면 심을 십자에 백덕민자 아닙니까? 사람을 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길 점령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심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를 점령한 일본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본 역사가 식민사학이에요. 여기를 점령한 대표 기구가 뭡니까? 조선총독부죠? 그러니까 조선총독부의 관점으로 바라본 한국사. 이게 바로 식민사관인데 이 식민사관이 해방 70년대는 지금까지도 한국 역사학계의 소위 말하는 통설이라는 거죠. 주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허성관 장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독립국가인가 과연 외형은 독립했을지 몰라도 이 정신이 과연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문제를 던질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저도 제 이제 학위를 하면서 예전부터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식민사학자들이 역사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뭐 제하고 뭐고 다 이제 상대를 안 했는데 이제 저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식으로 학위한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박사학위 할 때쯤 돼서 보니까 이게 아주 이제 대단히 심각했죠. 그래서 그 고민이 조금이야 되지 안 됐겠습니까? 그 부분을 역사학에서 역사학으로 밥 먹고 살겠다 하는 거는 뭡니까?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되든지 뭐 어떤 나라에서 운영하는 역사 관련 기구에 뭐 연구원 같은 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얘기하면 두 개 다 그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야기를 안 하면 괜찮은데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역사관의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핵심 역사관의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소위 이 학문법을 먹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위 받을 때쯤에 어차피 뭐 인생 한번 사는 거, 그냥 이제 그쪽 길을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자라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8년도 2월 달에 학위를 받았는데 97년 2학기부터 이제 학교 강의도 안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다음에 뭐 전 학위 받고 나서 한 번도 어디 원서 같은 걸 안 냈어요. 원서 내려고 하는 순간 자기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서 내면은 다 심사위원 중에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연하게 알았지. 아주 구체적으로 모르고. 그런데 공부하면 할수록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제가 놀랄 정도로, 지금 또 놀랄 정도로 10몇 년 했는데도 공부해보면, 이렇게 깊었는가.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동안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제가 실명 비판을 많이 했죠, 이번엔.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동안 실명 비판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반성하라고 안 했어요. 이 팩트는 이러니까 지금 팩트 보고 반성하라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신 게 사람들이 이 독자나 시청자들이 제가 저쪽 사람들을 비판하니까 저쪽 사람들이 저를 비판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이 이병도 한 사람은 비판한 적이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 비판을 직접 이름 대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식민사학을 비판하면 당연히 자기네 비판하는 걸로 알고, 식민사학 노론사관 비판하면 당연히 자기네 비판하는 걸로 알고, 저를 공격하니까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제가 공격해서 싸움된 걸로도 생각하시는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이제는 실명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그 계기가 된 건 또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인데 선장 선원들 다 배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은커녕 이 친일 세력들이 다시 정권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네 나라 독립운동자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하던 사람들이 또다시 그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그들에게 국가 권력이 뭐냐 이겁니다. 자기의 사적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같은 게 발생했을 때 그게 딱 그 모습인 게,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해방 이후에 국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라에 위기가 생기면 이 나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그 모습이 세월호에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 이제는 실명 비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실명 비판을 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법원에 달려가고 뭐해서 이제 조만간 이게 뭐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식민사관을 비판한 제가 처벌을 받는지 아닌지 누가 받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드리는 말씀들이 식민사관의 요체 핵심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네 실증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제야고, 뭐 요즘에 하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욕을 해요. 자기네가 그동안 신민족주의네 뭐네 해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애국애족 세력인 것처럼 포장하다가 이게 다 드러나니까 이제는 저희 같은 사람을 민족주의 사학자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게 공격당할 소지입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실증주의 이야기하는데, 이 랑케가 말한 실증주의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랑케가 왜 쓰냐면 그 당시 유럽을 주도한 거는 프랑스죠. 프랑스사에다 묻혀있는 걸 있는 그대로의 독일사를 드러내자는 거예요. 랑케는 그 애국적인 자기네 애국적인 독일 입장의 역사소설을 한 걸 갖다가 이 식민사학자들이 다 말을 바꿔가지고 랑케가 아무 관점 없는 그냥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뭐도 빼고 뭐 뺀 무슨 탕처럼 그렇게 역사서술을 하자는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야말로 이제 담대신초 선생 같이 애국적인 역사학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제 비판하는 소재를 쓴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뭐 우파뿐만 아니라 이 좌파도 상당히 잘못돼가지고 이 박노자 같은 사람이 좌파연하는데 글 쓴 거 보면 단재신초 선생은 엄청 욕해놓고 두개 이병도는 엄청 칭찬해놨어요. 그러면 100년 전에 지금의 진보라는 사람이 100년 전의 관점으로 들어가면은 감옥에서 옥사한 단재신초는 비판하고 일본 조선총독부에 돈을 받아가지고 한국사를 일본이라 관점으로 바꿔놓은 사람은 칭찬하고 이게 진보입니까? 그런 게 통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보고 보수를 떠나가지고 확실한 자기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역사를 서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가 그동안 실증주의 하다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요즘 드러나니까 요즘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사군 한반도설,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는 주장인데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와서는 그게 우리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고려시대 유학자들부터 주장했다. 고려시대부터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평양의 기자릉을 고려 때 만들어 놓기는. 근데 실제 기자는 서기전 12세기 때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최초로 기자가 평양에 등장하는 건 서기 12세기입니다. 세상 떠난 지 2300~400년 후에 그때 비로소 평양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대주의 유학자들에 의해서. 제가 이 강연의 제목이 우리 안의 식민사관, 주인의 역사관과 노예의 역사관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역사관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학교에서 어떤 역사관으로 교육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건데요. 먼저 우리 역사상 이제 가장 오래된 사료 중에 하나인 광교토대왕 비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나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광교토대왕 비문의 첫머리는 광교토대왕 비문은 그 아들 장수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세운 거죠. 그런데 첫머리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고구려 시조 추모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첫머리가 우리 시조 추모왕께서 창업하신 터전이다. 추모왕께서는 북부에서 나오셨으며 천재지자, 천재가 뭡니까?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늘이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물의 신인 하백의 딸.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올여름에 저희 허성한 장관님 비롯한 저희 이제 한가람에서 북만주로 한번 답사 갔다 왔어요. 가보니까 요즘 허 장관님이 눈강을 보지 않은 자 역사를 논하지 말라라는 이제 지금 그 기획문을 연재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 눈강이라는 게 한강보다 한 5배에서 10배쯤 길은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왕이 이제 추모왕이 나루에 임하여 뒤에서는 부여군이 쫓아옵니다. 앞에 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강이 그냥 냇가리 아니라 한강보다 한 5배, 10배 정도 넓은 어마어마한 강이에요. 그 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나루에 임해서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님은 하백의 따님이신 추모왕이다. 나를 위해서 갈대를 연결하고 거북은 떠올라라. 명령문이에요, 이게. 그럼 이 시대 때 고구려 사람들이 아무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허무맹랑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 이걸 명령문으로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이 시기 때 만든 게 광교토대왕 능, 장수왕 능 다 이 시기 때 만들었죠. 그 능들이 지금 1600년이 지났는데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게가 2만 톤이 넘어요. 그냥 이 땅에 세워놓으면 10년도 안 돼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땅을 깊게 파가지고 단단한 강돌로 기초공사한 거예요. 그리고 돌도 그냥 보면 그냥 직사각형 돌 같지만 안에 가서 보시면 다 홈을 파놨어요. 맞물리게. 그건 뭐냐면 대단히 정교한 과학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과학지식을 갖고 있었던 고구려 사람들이 자기네 시조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황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을 갖다가 황하의 신 이렇게 해석해놔서 황하가 아니에요. 눈강이고 저 만주에 흐르는 그 강을 말하는 거죠. 그 강은 신의 도움이 없으면 못 건너가는 강입니다. 물의 신의 도움이 없으면. 그래서 명령해요. 자연물에 명령하는 자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천재지자고 하백의 외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대가 연결되고 거북이 떠올라서 건넜어요. 이거 사실 같습니까? 거짓말 같습니까? 모세가 홍해 가른 건 사실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고구려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에 선민이 뭡니까? 우리가 남보다 잘났다가 아니라 우린 하늘과 연결됐다는 거죠. 삼국유사 왕력주에 보면은 추모왕을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단군으로부터 바로 연결됐다는 거죠. 그런데 단재신초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동아시아에는 구구한 많은 민족과 나라가 있지만 막판에 가면은 우리와 중국 딱 둘이 남는다. 그래서
각자가 내부가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내부 통일에 바쁠 때면 모르겠지만 내부가 통일되어 있으면 부딪히게 돼 있다.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문제가 589년에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통일했어요. 그랬더니 삼국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의 기록에 평원왕은 진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 병기를 수선하고 곡식을 쌓는 것으로 막고 지켜낼 방책을 삼았다. 말은 이렇게 썼지만 결론은 뭐냐면 고구려가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했다 하는 말을 듣고 전쟁 준비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수나라가 중원의 통일제국이 들어섰다. 우리 고구려하고 전쟁하겠네. 고구려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천재지자, 천재 아닙니까? 동양 사상에서는 하늘이 자신이 직접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게 천자죠. 천하를 다스리게 합니다. 중원의 통일정권 들어서 자기가 천자가 됐어요. 근데 저기에 천자가 또 한 명 또 있는 겁니다. 충돌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있어요. 조선같이 조공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충돌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나도 천자인데 대등한 관계에서 사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고구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주적인 자기 주체적인 역사관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사대적인 역사관, 노예의 역사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은나라 사람이라는 기자를 갖다가 평양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민족 시조로 갖다가 이 기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사기에 보면은 사기의 총미자 세가에 보면은 기자의 무덤이 평양에 전했는데 양궁목련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궁목련에 기자의 무덤이 있다. 양궁목련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의 하남성 상구라는 곳인데요. 기자가 은나라 사람이죠. 은나라를 다른 말로 상나라라 그랬죠. 상나라 원도. 이게 훨씬 더 고려 평양에 왔다는 거. 애시당초 말 자체가 안 되는 이야기고 이 훨씬 이른 이 기록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유학자들이 조선 시대에 이제 유학자들이 그 고려부터 이제 조선에 와서는 유학이 더 강해지죠. 그러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나니까 인조반정은 뭡니까?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우리 명나라, 우리 임금의 나라인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해가지고 임금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교정책을 이념화한 거예요. 외교정책을 이념화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교정책이란 건 우리의 국익에 따라서 어디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친하다. 그거 우리한테 유리하면 친할 수 있는 겁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몰락하고 중국이 부상하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 못할 바에는 고구려 사람같이 우리가 천하의 주인이라는 생각 갖고 있으면 조금 다른 문제지만 어차피 우리가 주도 못할 바에는 우리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인조반정이라는 건 그 외교정책을 이념화해가지고 광해군이 명과 청 사이에 중립외교한 거를 갖다가 명나라 황제에 대한 배신으로 삼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명나라에 가 있죠. 그래서 숭자가 되는 거, 숭명.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대주의자, 극도의 사대주의자들이 저쪽을 숭배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은 내부 권력 잡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은 나 그 잘못 보는 겁니다. 헛되게 보는 거예요. 명나라를 빙자해가지고 내부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 인조반정이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는 사대주의가 아주 이념화되고 극도의 이제 숭명 사상이 전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군을 부인하고 은나라도 동이족 국가인데 그건 뭐 둘째로 치고 해가 중국에서 왔다는 기자를 갖다가 우리 민족의 시조로 유학자들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기 들고 나온 인물이 성호 이익 선생이죠. 그러니까 성호 이익 선생은 아주 불우한 학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그 성호 이익 선생의 아버지가 이하진이란 분인데
백호윤호 선생하고 같이 정치하던 청남 계열이죠. 이 청남 계열은 진짜 북벌론자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와서 북벌을 주장하다가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백호가 살아있을 때는 우암송시열과 동급이었어요. 동급이었는데 백호는 강력한 북벌론자였고 그 다음에 우암은 송시열은 강력한 반북벌론자였죠. 그래서 송시열이 문신들 동원해가지고 효종의 북벌을 계속 이제 막은 사람인데 이때 백호윤호는 계속 북벌을 주창했습니다. 여러분 북벌이 이 당시 백호가 주창한 북벌이 허황된 것 같다는 식의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청나라에서는 3번의 난이란 게 일어나서 청나라 양자강 이남을 지금의 광동성, 복건성 이런 쪽을 갖다가 다 이 3명의 중국인 번왕들이 오삼계를 비롯한 3명의 중국인 번왕들이 다스렸는데 청나라에서 그 번을 철폐하려고 하니까 이 3명의 번왕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양자강 이남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는 어떤 놈이 이 3번을 철폐하자 그랬냐. 그거 주장한 놈의 목을 베가지고 오삼계에게 사과하고 끝내자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대두될 정도로 청나라가 휘청휘청할 때입니다. 이때 백호윤호가 조선 정예군이 치고 올라가면 북경을 점령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서인들이 백호를 갖다 계속 북벌을 반대하고 하다가 결국 숙종이 나중에 천번의 난을 다 진압할 때쯤 되니까 숙종이 이 북벌론자를 내가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나한테 책임 추궁 올 것 같다 해갖고 정권을 바꿔치는 겁니다. 바꿔치우니까 이 서인들이 저 백호윤호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백호윤호가 조정해 나가가지고 한 거는 크게 말하면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북벌이고 또 하나는 신분제 완화 내지는 해체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서인 노론과 서인과 청남이 싸운 이 정쟁이라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보다도 훨씬 더 이게 말하자면 이 훨씬 더 전선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결국 정권 바뀌고 나서 서인 쪽에서 백호 저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냐? 북벌은 말로만 해야 되는데 진짜 북벌을 주장하고 그리고 신분제 완화 해체 전 반드시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백호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제목이 없어요. 북벌했다고 대명률에 사용시킨다는 제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제 완화 주장했다고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서인들이 2년왕 후에 이제 집안 사람인 민정중에 작은아버지인 민정중에 전하께서 결단해서 죽이시면 됩니다. 해서 숙종이 사약을 내리죠. 그러니까 백호윤호가 세상 떠날 때 나라에서 유학자를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건 뭐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유학자를 안 쓰면 그만이지 죽일 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죽여놓고 나서 백호윤호가 주장한 북벌을 우암송시열이 한 걸로 바꿔치기 해갖고 3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 노벨상 하면은 노벨상이 얼마나 대단한 상인가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노벨상 할 때마다 남의 잔치판 될 수밖에 없는 게 학문이라는 게 백호윤호는 북벌을 주장했다. 우암송시열은 반대했다. 우암송시열이 반대한 이유 1, 2, 3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북벌론자를 죽이고 나서는 그 북벌론자가 한 걸 갖다가 반대한 사람의 걸로 해가지고 가르쳐 왔으니까 이게 이제 노론사관이죠. 이완용이 마지막 노론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학문이 발전할 수가 없는 게 이건 따지지 말고 외워. 이거 외에는 따지면은 송시열이 북벌론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돼가지고 한사군은 평양을 중심으로 있었다라고 유학자들이 서로가 이제 서로 세뇌시키면서 믿어왔던 거죠. 여기에 이제 성호유익 선생이 자기 아버지는 백호윤호와 정치하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같은 청남에 소속됐다가 평안도에 유배 가서 세상 떠났죠. 그래서 백호윤호, 성호유익 선생 태어난 데는 평안도예요. 아버지가 세상 떠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요번에는 자기 형, 자기에게 공부를 가르쳐준 이잠, 자기 형이 노론에서 세자, 경종을 갖다가 장희빈의 아들을 갖다가 모해하려 한다는, 제거하려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또 사형당해요. 그러니까 송호익 선생은 나중에 과거응시 자격 자체가 없어지죠. 지식인이 저 집안이 근데 대를 이은 천재 집안이에요. 이 지식인이 과거 못 보게 됐을 때 뭐 했겠습니까? 길이 두 가지 있어. 하나는 술 먹고 방탕하다 그냥 끝나는 길과 그 다음에는 진짜 공부하는 길. 옛날에도 과문이라고 과거 시험 공부는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 시험 공부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한사군 문제에 대해서 밝혀낸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조선사군주에서 한나라가 조선 땅을 빼앗아 사군을 만들었으니 사군은 본디 우리나라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한사군이 아니라 조선사군이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위나라 관구검이 현도로부터 나와 낭랑으로부터 물러갔으니 두 군이 요동에 있었으면 알 수 있다. 현도는 보통 이제 압록강에 있었다라고 주장했고 낭랑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위나라 관구검이 현도로부터 와갖고 낭랑으로 퇴각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2년 있다가 저 중국 남방에 오나라하고 싸울 때 나타나요. 그럼 이 사람이 이 당시 낭랑에서 해군을 만들어가지고 수만 명이 건너가지 않은 이상 중국 남방에 나타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호익 선생이 이거는 이 한사군은 이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요동, 만주 서쪽에 있었다라고 갈탈한 겁니다. 그래서 연안박지원이 쓰고 그다음 뭐 김경선이 쓰고 하는 건 전부 다 이 송호익 선생이 평생 과거를 볼 수 없었던 한 불우한 지식인이 혼자 공부한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 아까 김현 의원님도 뭐 제가 책을 몇 권 썼느냐 뭐 했는데 그 저를 고소한 사람이 저보고 고소장에다가 책을 100권 썼다고 욕하는 식으로 써놨어요. 아니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책을 몇 권 썼다 그랬어요. 한 600권 썼다 그러죠. 그거는 와 많이 썼다라고 하면서 제가 책만 있으면 그 비난 받아야 됩니까? 근데 100권도 아니에요. 제 책이 계속 팔려나가니까 중복돼가지고 한 게 계산돼서 그렇죠. 한 4, 50권은 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다산의 저술은 전부 다 유배 18년 동안에 나온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 다산이 뭐냐면, 송호 선생께서 집안에 화를 당하신 후로 이름난 학자가 되셨으니 권세 있는 부호가의 자제들이 미칠 바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나도 송호 선생이 남기신 글들을 얻어보게 되었는데 글을 보자 흔연히 학문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이 불우한 지식인이 남긴 유산이 다산 정약용은 송호익 선생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다산학이란 학문이 결국은 송호라는 큰 한 불우한 지식인에 의해서 이제 촉발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다산이 한사군 한반도설은 이미 송호익 선생이 다 깨놨어요. 이미 조선 그 숙종 무렵에 다 깨놨는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나서 그 점령의 논리를 고대사에 찾다 보니까 한사군을 또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쇼키치라는 와세다대 교수가 사실 우리나라 식민사학의 원교주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 이병돈이 신석훈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이 한 걸 갖다가 이제 백근거에 지나지 않은데 이때 우리가 나라가 망하니까 우리 선각자들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했냐. 그것도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가 한 수 아래로 봤던 일본에게 왜 망했느냐. 여기에 생각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러분 무원 김교헌 딴 분들이 이름 좀 들어보셨을 텐데 김교헌 이분 못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2대 대종교 이제 교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뭘 하냐면 규장각 부재학을 해요. 당대 최고의 학자가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식민사학자들이 마치 이런 민족사학자들이 수준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했죠. 다 자가발전이에요. 당시 규장각 부재학이면 당대 최고의 학자가 하는 겁니다. 유학자죠 당연히. 그런데 이 나라가
거의 망해 가니까 도대체 이 당당하던 나라가 왜 망했냐라는 걸 하다 보니까 유학의 사대주의 때문에 망했구나라고 해가지고 유학을 버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단군이 보이고 대동이족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었던 백암 박은식 선생이 쓴 글 중에 몽백음 태조전, 꿈속에서 금나라의 태조를 보고 절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동의의 역사가 보이니까 금나라, 만주족이 세웠죠? 이 역사를 우리 역사를 편입시킨 겁니다. 원래 동이족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고 사실 일본도 들어가는 거죠. 그 만주족, 여진족도 들어가고 말갈, 숙신, 거란 이게 다 동이족이에요. 그런데 조선의 사대주의 유학자들이 이 동이족의 모두를 갖다 오랑캐로 몰고 우리는 이들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 중국인들과 같은 민족이라 이게 이 소중화, 스몰 차이니즈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나라는 이미 망했는데, 근데 교과서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 소중화 사상을 갖다가 뭐 민족적 주체성의 발로라는 이따위로 써놨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찌어찌하다 망했습니다. 근데 200년 후에 미국은 망했지만 우리는 미국 망한 200년 됐지만 우리가 스몰 아메리칸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게 민족적 주체성의 발로입니까? 사대주의가 너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자기 민족의 가장 기초적인 정통성마저 완전 부인한 거죠. 그러다가 유학의 사대주의를 버리니까 이분들이 동시에 같이 본 게 우리 역사를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군, 이쪽으로 이어지는, 우리로 이어지는 단군, 부여,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로 이어지는 계보를 그리고 또 하나 계보로 동이족에서 그 다음에 만주족, 청나라까지 이어지는 그 계보를 가지고 거대하게 역사 통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은 해방 이후에 이분들의 역사관이 계승됐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독립운동가와 식민사학자의 역사관인데요. 이건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한국 고대사관이에요. 그래서 낙랑군을 중심으로 한사군이 한반도 북부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는 임날군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 나라는 옛날부터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한사군이 뭡니까?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들어섰다는 중국 고대 한나라의 식민지죠. 너희 나라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였다.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의 식민지 된 것은 너희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다. 고로 독립운동 같은 거 하지 마, 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시대 때도 조금 아까 본 독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한사군이 이 하북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는 이 총독부에서 다 가르치니까 이 역사관을 배울 수밖에 없었겠죠. 해방 이후엔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배웠어야 됐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방 후에 뭘 배웠어야 됐겠어요? 심정적으로는 이걸 배웠어야 됐겠다 하시죠? 그런데 해방 후에도 이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한사군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초등학교 때 역사 공부 좀 하신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한사군 이름 외우시죠? 낙랑, 임돈, 진본, 현도 그 중에 하나 싹 빼고 현도를 빼고 부여 딱 집어넣고 다음 중 한사군이 아닌 것을 하면 딱 찍어야죠. 그 다음에 다음 중 한사군의 중심지인 낙랑군의 위치는 어디인가 맞춰보시오라고 하면은 뭐 압록강 무슨 강 하면은 대동강 위역 딱 써야죠. 그런데 그게 서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고대 식민지였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초등학교 때 왜 배웠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 총독부에서 만든 거를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치지 말아야죠. 뭘 초등학교 때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유순신 장군도 배워야 되고 세종대왕도 배워야 되고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고대 식민지였다 이거 배워야 되겠어요?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초등학교 기억해보시면 국사시간 기억해보시면 다 여러분 머릿속에 낙랑, 임등 그게 다 그때 배운 게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냐 이겁니다. 사실은 한사군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려면은 조선 총독부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와세다대 도쿄대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그 다음에 서울대 고대 교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전부 다 간접 자료, 간접 증거들이에요. 직접 증거는 뭐겠습니까? 한사군이 실제로 있었던 당시에 뜬 역사서들,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게 1차 증거죠. 직접 증거죠. 거기에서는 한결같이 한사군은 일대 있다라고 나와요. 낙랑군은. 그러니까 요즘 와가지고는 자기네가 실증주의인 것처럼 하다가, 실증, 근데 어디에, 어느 책에 나오는데, 니네가 쓴 거 말고, 니네끼리 작업 발전한 거 말고, 옛날 역사서,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 반고가 쓴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어디에 나오는데, 하나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우리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부터 주장했습니다. 고려시대 때 주장했다 그러봐야 한사군이 설치된 지, 한사군이 지금으로부터 2100년 전에 설치됐으니까 고려시대 때 했으면은 한사군 설치된 지 1300~1400년 후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는데 아무 증거가 안 되죠. 중국의 이 주도를 보면은 낙랑군의 핵심이 낙랑군 조선현인데 다 사대주의 학자들은 이 일대 있다 그랬어요. 요것도 조금 틀리게 그린 것도 사실 말씀드리면 아주 재밌는데 시간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어쨌든 총독부하고 사대주의 학자들은 요 평양 일대라 그랬는데 중국 기록은 다 여기라 그래요. 하북성에. 아까 말씀드린 기자무덤은 여기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한사군의 위치 가지고 논쟁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학문적으로는 다 폐기 처분됐습니다.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는 건. 그 폐기 처분됐다는 증거가 아까 이제 김희현 의원님 말씀하신 우리 이제 허성관 장관님이 국민운동본부 식민사개체 국민운동본부 이제 공동의장이신데 동북아 역사재단에 공문을 보냈어요. 7월 17일 재원절 날. 한사군의 위치를 가지고 학술 토론회 하자. 그걸 왜 했냐면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책을 냈습니다. 6권의 영문 책을 여러분이 낸 세금 10억 원을 가지고 하버드대에 상납을 했어요. 해가지고 6권의 책을 영문 책을 내서 제외 공관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 대학생들에게 이걸 교재로 가르치겠다고 6권의 영문책을 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외국인에게 6권의 영문 서적을 우리 고대사, 한국 고대사 관련 6권의 영문책을 내면 제1권으로 여러분 같으면 뭘 쓰겠어요? 고조선 쓰겠죠? 고조선은 없고 이게 한사군이에요. 총독부 논점 그대로입니다. 한사군부터 시작해요. 우리 식민지부터. 그런데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뭐가 있냐면 사만에 대해서 또 한 건 나와요. 사만은 왜 쓰냐면 이게 바로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이란 건데요. 아까 총독부에서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일본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삼국사기하고. 그러니까 삼국사기 기록을 다 가짜로 몰자라고 해서 쓰다쇼키치라는 아까 식민사학의 교주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전부 다 가짜로 몰았어요. 앞부분을. 그러고 나니까 그럼 한반도 남부에 뭐가 있었나? 사만이 있었다. 사만이 뭡니까? 마한, 진안, 변한. 마한은 54개 소국, 진안, 변한은 12개 소국, 도합 78개 소국이 우글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나일본부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논리. 그래서 삼국 고구려백제 신란 안 내고 사만을 냈어요. 거기다 또 느닷없이 가야의 재발견 이런 게 또 한 권 들어갔어요. 그거 왜 들어간지 아세요? 그 가야가 임나일본부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같이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식민사학자들 저희는 하면 무슨 말인지 척하면 알아야 이제.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6권의 영문책을 외국인에게 내는데 우리 내부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6권의 책을 냈는데 여기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그 지도에 여기 낭랑을 루어랑 중국 발음으로 루어랑 진번을 점판 임둔을 린툰 현도를 수안투 다 중국 발음으로 써놨어요. 중국 땅이라는 겁니다. 이 논리에 의하면은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짝퉁 네오콘들이 뭐 이제 북한 이쪽을 갖다가 뭐 봉쇄하면은 경제 봉쇄하면은 망할 걸로 생각하고 자꾸 정책 펴죠. 북한 대를 이은 세습 정권 물론 당연히 나쁘죠. 나쁘지만 한반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죠, 평화적으로. 그런데 북한 정권이 급격하게 붕괴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통일할 걸로 순진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 중국이 접수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접수하고 나서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지금 중국 동북공정이 미국 위에까지 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러시아와 뭐 일본은 지네가 만든 논리니까 그 받아들이면 유럽이 받아들이면 끝 아니에요? 그러고 중국이 아니 이거 우리가 주장한 게 아니라 니네가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 니네가 만든 대한민국이 만든 국가 관련 기관에서 니네가 수백억 던져가지고 니네가 영문책 펴냈는데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이게 중국 동북공정의 한사군 지도인데요. 그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들였고 낭낭 힘든 진본현도 다 그 이제 식민사 논리대로 그대로 쓴 건데요. 조금 아까 이 지도에서 보면 진본이 2개 있죠. 왜 2개 했냐면 하나는 쓰다수키치라는 식민사학자설, 요 아래는 이마니시누라는 또 식민사학자설. 이 양반들 아주 이 식민사학자설을 이 2개나 표시하느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중국에서는 지금 동북공정할 때 담기양이라는 인물이 지도를 총괄하는데요. 제가 뭘 하느라고 중국의 이 지명사전, 역대 지명사전을 최근에 나온 걸 두꺼운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 바꿔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있었다는 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요. 근데 위주로 만들 때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담기양이 위주로 발표하면 한국이 발칵 뒤집힐 거다 해가지고 한국의 이 대표적인 사학자에게 고대 사학자에게 이 지도 보여주니까 그 사학자가 잘 만들었네요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했더니 실제로 그냥 넘어갔어요. 아무 문제 제기 안 하고. 이 동북아 역사재단이 올바른 역사란 항목에서 홈페이지에 써놨어요. 위만조선은 그 왕성인 왕엄성이 현재의 평양시 대동강 구간에 있었는데 위는 위만조선과 한의 경계 역할을 한 폐수가 지금의 압록강이라는 점 시다수키치가 주장한 겁니다. 위만조선의 도읍 부근에 설치된 낭랑군 조선인의 취소가 지금의 대동시 대동강 남한의 토성동 토성이라는 점 이나바 유학의 주장이죠. 왕엄성 및 조선현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주가 지금의 대동강으로 비정되고 있다든지 하는 점을 통해서 입증된다. 그 중국이 야, 니네가 입증된다라고 써놨잖아.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보면은 그 책에 실린 사진인데 여기 조선총독부라고 쓴 겁니다. 여기도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사진을 그대로 여기에 영문 그 책에 그대로 써가지고 그대로 게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운동본부에서 7월 17일 날 그 학술대 토론회 하자. 그러면서 저기에 관여한 4명의 학자, 이 하버드대 그 포함한 4명의 학자 이름을 대가지고 했죠. 근데 하버드대 이 책 보시면은, 이 책 보시면 이게 아무 뭐가 없죠. 어디서 발행했는지. 보도자료에 하버드대학 출판부에서 나왔다고 보도했는데, 어디 하버드 어디 나왔는데, 다 사기예요. 발행은 인쇄는 서울에서 하고 배포는 하와이 대학에서 했어요. 하버드에다가 그냥 이름 저희 그 이름 좀 그냥 하버드에서 10억 원 드릴 테니까 그냥 이거 받으시고 그냥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자기네 출판부에 책 내려면 자기네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우리 출판부 이름 쓰지 마 하니까 예, 안 쓸게요 하고 그냥 이름만 10억 원 드릴 테니까 이름만 주세요. 그래서 아무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냈는지. 예? 사기죠, 사기. 사기도
자기 돈 갖고 치면 되는데 여러분 세금 갖고 여러분이 사기당한 거예요. 남이 사기당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세금 갖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저렇게 해놓고 났기 때문에 저희가 개원절날 대토론회, 학술토론회 하자. 4명의 이름을 적시해 갖고 했더니 동북아재단에서 답변서가 자기네 재단으로서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안 하고는 학자 개인의 판단에 달린 거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공문을 보내서 아니 우리가 그 사람이 자기 돈 가지고 쓴 거 갖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가지고 너희 재단에서 돈을 줘갖고 이걸 발표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발표에 대해서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수정공문 보내서 그럼 8월 15일 날 재차하자. 근데 뒤로 들리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학자가 공부는 혼자 하는 게 맞지만 혼자 한 결과는 여러분 앞에서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공문에다가 2차 공문에다가 그러면은 일반 청중은 참여시키지 말고 양쪽 학자들하고 기자들은 참여시켜서 하자. 했더니 그다음에 일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못 나오냐면 아까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니 한사군이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사료 뭐 있는데 니네끼리 한 거 니네 거 말고 옛날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너희가 한사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 어디에 나와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복성에 있었다고 나오지. 그러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급해진 게 이 만주 하복성 내몽골 일대에 이 고조선 유적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한중 수교되고 나서 막 가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여기가 내몽골 적봉에 있는 고조선 산성인데 중국에서 동북공정 하다 보니까 힘이 붙었어요. 이제 왜 힘이 붙었냐면 처음엔 한국 신경 썼는데 해보니까 이 한국 이쪽이 다 자기네 편인 거예요. 이 한국 소위 동북아재단 비롯해서 대한민국 역사 관련 기구들은 다 중국 편인 건 동북공정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가지고 그것이 저희한테 도움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BC 2000년 써놓은 건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중국 적봉박물관 도록에 나와 있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고조선 거란 거죠. 한국이 다 식민사학 일색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자신감이 붙어갖고 이제 저 옛날 같으면 안 썼을 텐데 써놨어요. 고조선 성이란 거죠. 이 보면은 한쪽 면은 다듬고 뒤쪽은 안 다듬었죠. 조선시대 산성도 똑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산성 똑같습니다. 중국성은 다 벽돌로 쌌죠. 자연서극 다듬어서 싼 건 우리 성이에요. 그 일대에서 나온 이 투구 다 고조선 사람들이 쓰던 겁니다. 이 청동기 만드는 거푸집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식민사학자들이 논리를 조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더 이상 과거에는 고조선은 평안남도 일대에 걸쳐 있던 작은 소국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설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고조선은 요동에 있었는데 평양으로 와서 망했고 그래서 거기에 한사군이 있었다. 결론은 같죠? 평양 일대 한사군이 있었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람들이 고조선 중심지 이동했다는 설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학문인가. 일찍부터 낙랑군의 치서로 알려져 왔던 토속리 유족 대부분이 위만조선의 왕도였던 대동강 부관의 왕검성 일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동강 남한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세요? A라는 거예요? B라는 거예요? 일찍부터예요. 조선 총독부 시절부터 그렇게 주장한 거죠. 낙랑군의 치서로 알려져 왔던 토속리 유족 대부분이 위만조선의 왕도였던 대동강 부관의 왕검성 일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동강 남한에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게 앞뒤 문장도 아니에요. 이거는 초등학교만 나와서도 이런 문장 못 씁니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알려져 왔으면 그게 주지의 사실이 돼야죠. 일찍부터 알려져 왔는데 그게 아니라 대동강 남한에 있다는 점이 주지의 사실이다.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일시적으로 확대되었던 낙랑군이 고구려로 비족한
예맥사회의 압력에 쫓겨 9년의 중심지를 방어에 보다 유리한 대동강 남한으로 옮겼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떤 자료 보고 썼는데 양반도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 무슨 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도 근거가 없어요. 또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 만큼 역시 평양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다. 왕검성은 낙랑군 조선현의 위치가 평양 지역인 만큼 이미 단정해놓죠. 평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문장은 다 헛소리죠. 평양이 어디 평양이 순리인데 무슨 사료에 의해서 순리인데 어느 사료 사기에 나오는데 한회에 나오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평양 일대는 BC 3세기 이래의 유적이 연속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를 뒷받침한다. BC 3세기 때는 고조선 때지 한사군 때도 아니에요. 다 이런 논리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재미있어야지 이 사람들 이야기 열받지 말고 그냥 아주 관조하면서 보면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대본이 없어요. 나는 또 요서지방이 고조선의 영역이 될 수 없음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알게 됐다. 참 저희는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요서지방을 답사하다 보면은 여기가 고조선의 강역이라는 걸 몸으로 저절로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되는지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뭐 한번 보자 그러면 안 보여주고 어디 한번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자기네 중국 유적이면 왜 못 가게 하겠어요? 고조선 거니까 못 가게 하죠. 근데 이 사람은 희한하게 나는 또 요서지방이 고조선의 영역이 될 수 없음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알게 됐다. 저는 한 방에 고조선의 영역이란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 논리가 그것은 요서지역의 작은 현 박물관에 쌓여있는 비파형 동검과 많은 청동기 유물이 고조선의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대에 활동하던 유목민족의 유물과 함께 출토된 것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중국의 식민사학자들이 중화패권주의 사학자들이 그 일대에서 고조선 유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그거 나온 것은 무조건 비파형 동검을 고고학으로 다른 말로 고조선식 동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이 나온 것은 고조선이라고 그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 진행하는 중화패권주의 사학자들이 고조선 동검을 뭔가 부인을 해야 되는데 부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에 살던 동호, 찬용 이런 유목민족의 것이다 라고 한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가 또 뭐냐면 아까 이 한사군 영문으로 쓴 하버드란 이름 사기친 거 한사군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비파형 동검 문화는 청동기 시대 초기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문화적 지표이다. 비파형 동검 문화는 다양한 지역마다 독자적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에 걸쳐 지역적 특성을 가진 청동기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 고조선 사회가 강력한 왕권에 의해 통치된 것이 아니라 토착 족장들이 지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고조선은 왕국이 아니라 토착 족장들이 다 다스리는 사회였다는 게 여러분 전국에 고인돌 많이 있죠? 가보면 다 이렇게 써놨어요. 고인돌이 나오는 것은 고조선 강역입니다. 그러면 다 토착 족장들이면 저 고인돌이 중국의 요녕성에도 나오고 산동반도에도 나와요. 한반도에 많이 나오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 토착 족장 대회의를 한번 엽시다 해갖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우리 무덤은 다 고인돌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무덤은 다 고인돌로 사용합시다. 이렇게 족장회의에서 결정해갖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같다는 건 뭡니까? 무덤이 뭐예요? 옛날 영혼의 실제를 믿는 사람들에게 무덤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는 문이죠. 무덤이 같다는 건 내세관이 같다는 거예요. 내세관이 같다는 거는 같은 정치 세력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청동기 비파형 동검하고 청동기 문화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은 강력한 왕권이 통치한 게 아니라 토착 족장이 다스리던 분열된 사회였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 논리대로 따지면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도 강력한 제국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보면 이탈리아 로마 유적하고 터키 로마 유적하고 같아요? 다르죠. 지금 미국 가보면 미국 북부하고 남부하고 같습니까? 중국은 같아요?
어떻게 하면 길을 뜨고 우리 역사를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내 세금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주머니 돈 털어갖고 하고 있어요. 아까 김현 의원님이 저보고 책 많이 팔았다 그랬는데 남들이 저 부자 된 줄 알아요. 그거 다 저를 위해서 썼으면 부자 됐어요 지금쯤. 그럼 절대 축이 형성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독립국가인가를 물어보자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을 위한 역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 논리로 무장하면은 중국에서 동북공정 디귿자도 못 꺼내요. 니네 사료에 하북성일 때까지 고조선이라가 나와 있네. 니네 사료에. 그럼 하겠어요? 그러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요. 지금 국사교과서에 보면은 철기는 중국에서 온 연나라에서 온 위만이 가져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 그게 일제식민사학이 만든 한국사 정체성론. 이게 바로 지금 소위 말하는 식민지 근대화론. 거기에 뿌립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사 정체성론은 일본인들이 한국인들은 자발적인 역자발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인들은 이 고조선 인정 안 하니까 삼국시대부터 구한말까지 한국은 발전 정도가 똑같았다. 그래서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병도 씨가 이 낙랑군을 갖다가 동방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식민 지배 당했다는 걸 갖다 알렉산드리아. 그 말은 뭡니까? 일제 식민 지배 당했던 경성을 갖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고조선은 우리는 자발적인 철기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 이 청동기를 보면요. 이게 지름이 21cm인데 이 안에 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름 21cm 안에 원이 13,000개가 있어요. 그린 게 아니라 주물을 뜬 거예요. 여러분 그리래도 못 그려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 세계 과학계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여러 군데 만들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카이슈트에서 겨우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청동기로 만들려면은 주석하고 아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연은 700도면은 증발돼요. 청동기 만들려면 1200도, 1300도까지 가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700도에 날아가는 아연을 어떻게 1300도까지 증발하지 않게 잡아두느냐가 고대 청동 제조 기술의 가장 핵심 기술이에요. 그런데 중국 청동기는 아연 합금 비율이 0.5%에서 1%예요. 그건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간 거죠. 고조선 거는 20%에서 25% 들어가 있어요.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월등히 뛰어난 이걸 만든 사람들이 철기를 왜 못 만들어요? 그리고 위만이 철기를 가져왔다라고 명백한 문헌 증거가 있으면 모르죠. 제 위만에 관련된 중국 고대사를 다 뒤져봤어요. 철기는커녕 세금자도 없어요. 이 식민사학자들 머릿속에서 우리 민족은 역사발전 능력, 사회발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동북아 역사재단의 문제제기 한 개 다 사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경기도 교육청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라는 자료집을 냈어요. 근데 그 자료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온 대로 내지선, 당빌선, 본루선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간도를 조선 영토로 해석했는데 동북아 재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경기도 교육청 자료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양고지도에 내지선, 당빌선, 본루선을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내지선, 당빌선, 본루선이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라 자의적인 명칭에 불과하며 이러한 선들이 국경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입증되지 않았음. 해갖고 동북아 재단에서 고치라고 공문을 보낸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청나라가 러시아와 국경조약을 맺습니다. 아이온 조약, 네르친스크 조약 이런 걸 맺다 보니까 국경에 관심이 생겼어요. 지도에. 그래서 당시 강희제가
청나라에 와 있던 예수의 선교사 겸 지리학자인 레지 신부에게 너희 청나라가 이 지리학이 발달했다는데, 당시 유럽에서 청나라하고 독일이 지리학에 발달했는데 너희 나라 지리학자들을 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청량 좀 해서 지도 좀 만들어 달라. 돈은 우리가 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가 프랑스 가서 태양왕이라는 루이 14세를 만나갖고 청나라 황제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루이 14세가 보내줘라 라고 해가지고 10명의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청나라에 와가지고 실측해서 지도를 만들어서 실제로 청량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지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든 지도, 요게 압록강이에요. 요게 두만강인데 그 북쪽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청나라 황실에 납품했어요. 청나라 황실에서 아무 문제 제기 안 했어요. 여기는 보면은 요게 압록강 두만강인데 여기는 이쪽이 국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지도 보면은 여기가 압록강인데, 압록강 두만강인데 이 북쪽으로 되어 있죠. 이게 다 프랑스 지리학자들이 청나라 황실에서 낸 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청나라 황실에 납품을 한 거예요. 이 선이 바로 그 지리학자들 이름 써서 레지선, 당빌선, 본루선이라고 하는 건데, 경기도 교육청 교사들이 이걸 언급해서 간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니까 5분간 쉬는 시간을 가질까요 했는데 쉴까요? 그냥 할까요? 네. 물이나 조금 달라 그래.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 경기도 교육청 교사들의 자료집에 중국이 문제 제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경기도 교사들이 만든 자료집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나 뭡니까? 이 동북아 역사재단 사람들이 그걸 보자마자 아니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 그 북쪽을 갖다가 그 북쪽을 갖다가 국경이라고 이야기하다니, 자기네가 광분해가지고 고치라고 난리 친 건데요. 뭐냐면 아까 읽은 대로 경기교육청 자료는 간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양고지로의 레지선, 당빌선, 본루선을 서술하고 있음. 그러나 레지선, 당빌선, 본루선이라는 명칭은 학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 아니라 자의적인 명칭에 불과하며 이러한 선들이 국경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입증되지 않았음. 동북아 역사재단이 아니라 중국 동북공정 소조, 이렇게 나오면 딱 맞는 이야기죠. 이건 자발적인,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안에 식민사관에서 그런 이야기 써놨습니다. 독립군이 마을 뒷산에 숨어 들었는데 일본 헌병이나 경찰들은 모르는데 자기가 가서 신고한 거예요. 헌병대에 가서. 그거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자기네 돈을 들여서 만든, 서양 지리학자를 초청해서 만든 지도에 압록강 두만강 북쪽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이 표시된 게 뭐가 그렇게 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고쳐야 됨 하니까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서 고쳐야 된다고. 근데 교육부 내에 애국적인 공무원들이 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도 해가지고 돌려보내니까 이쪽에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 사무총장이 외교부에서 파견 나온 차관급 공무원인데, 이 차관급 공무원이 이 신문사를, 중앙언론사를 움직여가지고 비판하는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나오면 한국에서는 또 공무원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고 다시 검토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교육부에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의뢰해야 됨,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저희가 이걸 보고 이 당시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바쁜 와중에 저희가 천도교 수훈회관에서 식민사관은 해방 후 어떻게 대한민국 역사관을 장악했는가라는 주제로 학술 대강연회를 개최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바뀐 줄 알았더니 아까 동북아재단 그 영문 책에서 보듯이 바뀌기는커녕 더 심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사개체 국민운동 본부로 만든 건데요. 아까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이 있었고 한반도 남부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저를 갖다가 가처분 신청 내고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내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지금 고소한 사람인데 이 지도가 뭐냐면 원래 아까 슈라슈키치란 식민사학자가 그린 임나는 요만하게 그렸어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이 고려대 역사교육과 이 교수가 그린 거는 이만하게 이 지도로 말하면 이만하게 그려놨어요. 원 임나보다 10배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자국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전투구를 하고 있었다. 이전투구가 뭡니까? 개새끼들이 진흙탕에서 서로 둥글며 싸우는 게 이전투구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자기 선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투구를 하고 있었다. 그것까지 좋다고 쳐요. 그러면 따라서 삼국은 모두 일본에 대해서 군사원조로 요청하거나 적어도 상대국에게 군사원조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아까 고구려 광개토대왕 비문 봤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시기는 주로 임나일본부 양반이 이야기하는 시기는 6세기 중반이에요. 그 당시 고구려는 이 수나라와 맞짱 뜰 때입니다. 1대1로. 그런데 이 사람 눈에 들어가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구려까지 일본 야마도 정권에 가서 군사원조를 구걸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삼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캐스팅 보드는 일본이 주고 있었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자기 명예에 훼손했다고 그거 하는 건데요. 뭐냐면 이 사람이 왜 6세기 중반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게 일본 야마도 정권이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임나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당시 삼국사기에는 여기는 강력한 신라가 있고 여기는 강력한 백제가 있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삼국사기를 다 가짜로 몬 겁니다. 그런데 왜 6세기 중반을 요즘 와서 이야기하냐면 일본 열도의 흔적을 아무리 뒤져봐도 6세기 이전에는 제철한 흔적이 철을 만든 흔적이 없어요. 근데 철기도 못 만드는 나라에서 해외까지 가서 정복전쟁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지금으로 치면 화살 갖고 가서 미국 정벌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철기도 못 만드는데 해외 정벌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또 일본 서기 제명 3년째에 보면 일본에서 사신을 신라에 보내 사문, 숙녀, 지달 등을 신라국의 사인에 붙여 대당, 당나라에 보내고 싶다고 했으나 신라가 말을 듣지 않아 사문, 지달 등이 그대로 귀국했다. 이거는 7세기 중반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당시 일본에서는 당나라로 건너갈 배를 못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배도 없는 나라에서 배도 없는 나라에서 해외로 군사 파견한다. 말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야마토 정권은 전후 5회에 걸쳐 한반도에 원군 내지는 인부대로 파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전부 백제를 위해 파견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학자라면 일본 서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국사기엔 전혀 안 나와요. 그럼 왜 우리 기록엔 전혀 안 나올까? 두 자료 중에 안 나오면은 여러분 같으면 삼국사기엔 안 나오고 일본 서기에 나오면 그거 믿고 싶겠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거를 삼는 게 언제냐면 소위 이제 일본에서는 과거 그 일제강점기 때 신공항우 쪽가 있어요. 신공항우 49년조에 뭐냐면 신공항우가 3만원 정벌을 했다. 이런 기사가 일본 서기에 나오는데 거기에 또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신공항우 55년조에 백제의 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공항우 55년조를 서기로 환산해 보면은 그 275년입니다. 근데 275년은 그 당시 고유왕 때예요. 고유왕은 그때 세상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를 해석하려면 주갑제라는 걸 동원해야 돼요. 주갑이 뭐냐면 갑이 환갑을 60이라 그러죠. 주갑제라는 게 뭐냐면 60년, 120년, 240년을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려서 맞춰봐야 돼요. 그래서 275년 플러스 2주갑, 120년을 플러스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255년 플러스 120년 하니까
그 375년인데 375년에 삼국사기 백제봉기를 보니까 백제의 군초고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혁이 이 기록은 120년을 끌어올린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본 혁이는 기준이 뭐냐면 삼국사기 기준으로 삼국사기에 이 백제 무령왕이 561년 그 4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71년 우연히 공주에서 어느 농부가 무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무령왕릉이었죠. 지석이 나왔죠. 거기 보니까 똑같이 561년 4월 며칠에 세상 떠났다. 삼국사기는 날짜는 안 쓰지 않습니까? 달까지만 쓰고 똑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랐어요. 이 삼국사기가 이렇게 정확한 역사책이란 걸. 그런데 그 삼국사기 일본 서기는 그래서 요즘에 주장 나온 게 아니라 에도 시대 때부터 일본 서기는 연대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란 책은 1대부터 14대까지는 다 허구라고 일본에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15대 응신부터 응신천왕부터 사실이라는 건데 그 15대 응신천왕의 제위연대로 계산해 보면 서기 400년쯤 돼요. 물론 일본 서기는 그걸 갖다 120년 끌어올렸죠. 그래서 120년 끌어내리든지 아주 복잡한 역사서가 일본 서기인데 그 기록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이렇게 썼고 당시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 원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백제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야마토 정권의 군사 원조,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군사 원조 요청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머리 구조가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반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이 일본과 이제 야마토 정권과 백제와의 관계는 야마토 정권은 백제의 구원 군사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백제는 이 야마토 정권의 대륙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줬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백제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줬다가 아니라 대륙의 선진 문물을 전달해줬다는 게요. 일본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개자라는 겁니다. 한국사 정체성론에 의해서 한국인들은 역사 발전 능력이 없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된 문명을 전달해 준 게 아니라 대륙의 걸 갖다가 전달해 주는 간이 정거장이었다. 중개상이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 고구려는 당시 중국의 북쪽하고 가까워서 남쪽으로는 가기 어려웠고 그다음에 백제는 중국의 남도하고 지리상 가까웠고 신라는 백제의 도움이 없으면은 중국 남도에 가지도 못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사람은 삼국사기 자체를 안 봤어요. 삼국사기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중국 북쪽뿐만 아니라 중국 남도의 양나라 아까 수나라에게 말한 진나라에 사신 보낸 기록이 무수히 나와요. 신라는 그러면 백제 도움 없으면 중국에 그 사신도 못 보내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일본인의 관점으로 다 바라보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 사람 논리는 뭐냐면 이 임나일본부는 이따시만하게 그려놓고 나서 임나일본부는 이 야마토 정권이 지배한 게 아니라 백제가 지배했다. 그런데 이 백제는 아까 뭐라고 썼습니까? 야마토 정권과의 관계에서 백제가 일관되게 추구하던 것은 군사원조였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야마토 정권이 백제의 상국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 논리는 야마토 정권이 군사력은 강했는데 문화가 좀 약해서 아주 국가 단계로 발전 못했기 때문에 대륙의 선진문물이 필요했다 이거예요. 아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군사력은 막강한데 제철 기술도 없고 철도 만들 줄 모르고 그다음에 문화는 뒤떨어져 있고 전 세계 역사에 그런 나라 봤어요? 유목민족은 가능하자면 가능할 수 있죠. 유목민족은 끊임없이 이동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주족이나 몽골족 같은 그런 유목민족 역사에서는 농사를 안 지니까 가능한데 이게 다 농경민족 아닙니까? 농경민족 역사에서 어떤 나라가 모든 문화가 다 발전해갖고 그 문화의 가장 하이테크가 뭐예요? 군사문화죠. 미국이 세계 지배하는 게 군사문화 갖고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군사문화가 발달하면 다른 게 모든 게 다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패션도 미국이 프랑스, 이탈리아하고 세계 유리 다투고 있잖아요. 예술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이 군사력이 발달하면 딴 게 다 발전한 거지. 군사력은 아주 미개한데, 군사력은 강한데 문화 수준은 아주 떨어지는 나라. 이건 왜 그러냐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나일본부가 여기 있다는 걸 갖다가 전제하고 논리정지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사람 박사 논문을 갖다가 이 미주노란 인물이 심사를 했는데, 이 미주노란 인물은 누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신공항우의 사만 정보를 사실로 믿는 인간이에요. 근데 이 인간이 이 박사 논문을 일본에서 길천홍문관에서 출간해 줬는데, 그 출간 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역사교육과 교수가 된 걸 보고 일본에서 놀란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 고대사 연구에서 학위 받은 사람이 한국 와서 자리를 잡다니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일본에서 일본 고대사를 발을정자 썼어요. 올바르게 연구한 이 사람이 앞으로 한국 가서 연구도 하고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한일 고대사를 가르쳐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신공항우의 사만 정보를 사실로 믿는 이 인간의 머릿속에 올바른 일본 고대사가 뭡니까? 일본이 고대 야마토 정권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거죠. 이래놓고 나서 그 이야기 했더니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대한민국 사법 판단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보자. 잘됐다는 겁니다. 전 공론화 좀 하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당신 그럼 당신 주장하는 이게 삼국사기엔 왜 하나도 안 나오고, 이 사람 그림대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백제가 여기 임나를 갖다가 이 정벌 했으면은 국경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백제가 편입해서 자기네 군현으로 만들면 되지. 뭐하러 이걸 또 다른 세력으로 두고 앞뒤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이란 게 다 이런 겁니다. 다 자기 정신 파탄, 아무런 사료도 근거가 없고, 그리고 오직 일본 구구파의 관점으로 바라보거나 중국 동북공정 관점으로 바라봐서 자기 역사를 팔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을 다 가져가고, 우리 같은 사람은 자기론 털어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이게 나라냐 이거예요. 프랑스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 감옥 가요. 왜냐하면 나치 찬양 아닙니까 이게. 일제 식민지배가 좋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으면은 이런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국가안전부 끌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우리 앞에 노인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노예역이라고 하는 게 다 노예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잖아요. 일본인들은 식민사학을 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길 영구히 지배할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동북공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동북공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주는 물론 여차하면 이 한반도 북한 강역까지 자기는 먹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는 주인의 역사관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제가 한국사의 아와 비야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사의 아와 비야, 죄수보고 입은 신채호, 감옥에서 죽었죠. 여성 감옥에서.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이건 조선사 편수의 야유의 광경이에요. 이 귀신 끼고 장구치고 놀고 있죠.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이 단죄를 개성했어야 되느냐, 이 조선자 편수에 이쪽을 개성했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정권에서 한국학진흥사업단장으로 연간 250억의 예산을 주무른 사람이 공개학술에 의해서 단죄 신청은 세 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네 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일본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건데, 이게 이 도쿄 일일신문 1937년 12월자에 보면은 이 두 놈, 일본군 소위 두 놈이
중국인 100명의 머리 베는 시합을 했어요. 그래갖고 요 놈은 106명의 목을 뱉고 양소위가 이 노다라는 놈은 105명의 목을 뱉어요. 이게 신문에 버젓이 났어요, 자기네가. 이거는 남경학살 때 산 사람은 매장하는데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펴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 보면은 세계사의 아와 비아. 이게 당시에 일본하고 나치 독일하고 무솔리니의 이태리하고 세 나라가 파시스트 국제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동맹국이니까 히틀러 유겐트, 히틀러 소년단이 일본까지 와가지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겁니다. 아베가 딱 여기서 하나도 안 바뀌었죠? 우린 여기에 있을 건지, 이게 1940년 한국 광복군 결정될 때 한중 순회, 이 파시스트 동맹하고 한중 이 순회하고 우리는 어느 쪽에 있을 건지, 이게 백범 김구구 지청산 장군이고 중국인 순회부들인데 어느 편에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예요. 해방공간의 아와 비아. 얼마 전에 모방송 이사장 하는 분이 일제시대 중산층 이상은 다 친일했다 그랬죠? 여러분, 독립운동도 물론 막노동하는 분도 할 수 있고 시골에서 농사지는 분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독립운동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지식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로 치면 중학교 이상 정도, 중고등학교 이상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 받으면 지금으로 치면 대학원 이상 하는 걸로 치는 건데 1940년대 일본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는 어떤 법을 반포하냐면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란 법을 반포해요. 사상범 예방구금령이 뭐냐면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네.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너 눈빛 살아있는 거 보니까 독립운동 할 가능성 있네. 감옥에 쳐넣어요. 사상범 예방구금. 아무 일본 악법에 의해서도 아무 행위로 안 했는데 예방 차원에서 구금해요. 그래서 1차 2년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2년 있다 다시 심사합니다. 아직도 이 눈빛이 살아있네. 2년 더 살아. 죽을 때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는데 해방되고 나서 풀려나온 사람들 다 머리 빡빡 깎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자리 서대문 형무소, 마포에도 형무소 있어서 마포 형무소, 대전 형무소, 신의주 형무소, 여기저기 형무소에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상범 예방구금으로 실제 한 행위한 분들도 있고 행위 안 했는데 예전에 했다거나 지금 할 우려가 있다거나 보는 책을 보니까 보는 책이 좀 민족 어쩌고 저쩌고 나온다거나 하면 예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요때 잠깐 반민특위 잠깐 활동하다가 좌절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되레 정권을 잡았죠. 그런데 저는 역사 연구하다 보면은 이 쌍공 정의형 선생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쌍공 정의형 선생은 그 정의부 만주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죠.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3부는 다 자기네 행정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 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사법부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군대 군부가 있었어요. 그중에 이제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입니다. 정식 명칭이. 근데 이 정의부 중대장으로서 국내 들어와 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압록강 건너 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여러 차례 펼쳤던 분인데 그래서 해방 때까지 18년 이상을 옥살이 한 분이에요. 일제시대 오군 10년 이상 살기 힘듭니다. 되게 이제 특히 사상범 가혹하게 다루기 때문에 10년 이상 못 살고 대부분 다 옥살을 해요. 근데 이분은 해방 때까지 살아남으셔가지고 해방 이후에 뭐라 하냐면 좌우 합작 운동을 하고 이제 중독파 운동을 하다가 이제 미 군정 때 관선위원을 합니다. 근데 관선위원 하는데 이때 바로 이분이 친일파 처벌법을 만들어요. 관선위원 때 미 군정하에서. 그런데 친일파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거냐 하니까 이분이 주장한 게 뭐라고 하냐면 이 형사처벌은 최소화하되 공민권 제한을 대폭하자. 그러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광범위하게 일제시대 때 공직에 있었거나 뭐 하는 사람은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말자라고 하니까 그때 관선위원회도 친일파들이 여러 들어와 있었죠. 뭐 누구까지 할거나 빈정빈정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입후보할 자격을 주지 말고 투표권도 주지 말자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입후보할 자격만 주지 말고 이 투표권은 주는 게 어떠냐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쌍공 정의영 선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딱 예언해요. 정확하게 그대로 됐죠? 그래서 그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쌍공 선생은 나중에 이제 그 부산 피난 내려갔다가 결국 이제 그 서울로 전쟁 끝날 무렵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이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은 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점 가보면 다 이 친일 문제에 가다 있어요. 친일 청산은 무단 문제.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 할아버지가 그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예요. 그걸 아주 자기 할아버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독립운동가를 우대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아들로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단절하면 돼요. 나를 낳아주신 건 고맙지만 그분들의 정치 행위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난 오히려 그분들의 그런 잘못된 정치 행위로 쌓은 부가 있다면 이걸 좀 속죄 차원에서라도 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돌려드리는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존경받아요. 여러분 같은 박수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갖다 합리화하고 마치 이제 독립운동 했다는 듯이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건데요. 그쪽 분들도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보수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애국이에요. 우리나라 저는 이렇게 만나보면 저는 이제 공무원 상대로도 강연 많이 하고 경찰 간부 상대로도 하고 많이 강연해요. 가보면 애국심들이 있어요. 단지 이제 위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 좌우로 갈라놓고 막 이래서 그렇죠. 애국이라는 건 보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 가치입니다. 보수가 그야말로 지키자는 거잖아요. 지킬 것 중에 가장 큰 가치가 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찌 나라 팔아먹은 세력이 보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대단히 잘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이 뚜렷한 주인의 역사관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전부 다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 한사군 한반도설, 한사군은 고대 요동에 있었다. 중국 고대 사료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임나일본부는 한반도 남부로 지배했다. 이게 삼국사기 초기기록 불신론인데 고대 일본은 백제의 담노였다. 일본 지배층들은 전부 다 한반도에 사간 도래인이에요. 그 일본 서기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백제가 660년에 그 수도가 함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제 부흥을 위한 마지막 전투는 663년에 벌어져요. 일본 훈민사학자들은 또 이걸 호도하기 위해서 663년에 일본에서 400척의 배에 27,000명의 구원군이 오는데 이걸 갖다 보냈지 않느냐 하는데 그건 뭐냐면 백제 수도가 함락되니까 백제 장군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배를 만들고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저 지금 금강하구로 유추되는 백촌강에서 이 백제 부흥군하고 그다음에 나당연합군하고 붙은 결과 백제 부흥군이 지면서 백제가 멸망하는 건데 이 백제 부흥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부여풍이지휘예요. 일본에 갔다가 귀국한 이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 지휘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위하로로 보나 저하로로 보나 그 백제의 한 지방 세력 내지는 후국, 제후국이에요. 한국에는 역사 발전 능력이 없었다. 이게 한국사 정체성론이고 식민지 시대 때 우리가 그래서 발전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이거 하는 사람들은 다 프랑스 같이 감옥에 보내야 돼요. 프랑스, 유럽 얼마나 사상의 자유를 다 용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상을 다 용인하는데 그런데 나치 찬양하면 감옥 보내고 인종차별하면 감옥 보내요. 우리도 이거 감옥 보내야 됩니다. 그 법 제정 운동을 해야 돼,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노예 역사관을 버리고 주인의 역사관으로 20세기를 열지 않으면 저는 요즘 아까 동북아재단에서
이 국경 가지고 한 그걸 보세요. 이 사람도 우리나라 위기에 빠지면 지금 이 나라 국채가 유지되고 있는데도 저쪽 가서 붙고 있는데 위기에 빠지면 어떡하겠어요. 이 우당유영 선생 부인인 윤숙 여사가 전 서간도 시종기 보면 망명 무렵에 1921년 초에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쓴 글에 뭐라고 썼냐면 친일파들은 기세가 등등하고 이렇게 썼어요. 그때 되면 여러분도 지금 생각하면 뭐 친일파들이 자기네 숨어서 이랬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에 기세 등등해서 독립운동 때려 죽이려고 독립운동 한다는 인물들 때려 죽이려고 몽둥이 들고 다녔어요. 제가 마지막 노론당 후가 이완용이라 그랬죠. 그런데 제가 어떤 글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그다음에 일본으로부터 귀족의 자기를 받고 그다음에 그 은하금 돈을 받은 76명의 매국노들이 있는데 그 76명을 분석해갖고 당파 분석해봤더니 당파 조사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55, 6명 나머지 왕족들 빼고 이제 55, 6명 되는데 조사해보니까 남인은 1명도 없고 북인은 2명이고 소론 8명이고 나머지가 64명쯤 되는데 나머지 56명이 전부 다 이 노론이에요. 그래서 그 명단을 발표했더니 그 다음에 엄청 공격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 아는 거 어려운 일이었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 당시 조선 귀족 열전, 자기네가 책을 펴냈어요. 조선 신하 대동보, 거기에 당파다 써놨어요, 자기네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왜 써놨는지? 왜 써놨겠어요? 자기네가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미당인지 말당인지 시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친일수술 하십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 일본이 그렇게 쉽게 망할 줄 알았나? 그 양반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자기네는 천년만년 갈 줄 알았던 겁니다. 왜냐? 청일전쟁 일으켜서 청나라 쫓아냈지 않습니까? 러일전쟁 일으켜가지고 러시아 꺾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영일동맹 맺었잖아요. 당시 최강대국 영일동맹 맺고 미국하고는 카스라테프트 미략을 맺었잖아요. 카스라테프트 미략이 뭐냐면 필리핀은 미국이 차지하는 대신에 대한제국은 일본이 차지한다. 이거 서로가 미략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정권 때 보니까 저기 시청에서 시위할 때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어느 CEO 강연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성조기 들던데 태극기만 들면 되지 성조기 왜 듭니까? 남의 나라 국기를. 그래서 카스라테프트 조약을 말했어요. 지금은 한미동맹이 우리의 관점에서 유리하면 해야죠. 그러나 미국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결정적으로 충돌할 때 어디 편들 것 같아요? 가봐야 알겠지만 원래 지금 일본의 요 말씀까지만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한 시간 반 이상 앉아있고 꽤 힘드실 거예요. 근데 미국이 원래 2차 대전 이후에 동아시아 전략을 어떻게 짰냐면 중국에서 장개석 정권이 승리하는 걸 전제로 중국을 소련의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막는 이 전진기지로 중국을 설정하고 일본의 철저한 전후 세력 군국주의 청산을 하는 게 미국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모택동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공에 다른 보루가 필요해졌어요. 그 보루가 어디겠어요? 한반도 아니에요. 한반도는 버렸어요. 일본을 삼았어요.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아가지고 그때 역혹수 정책이라고 하는데 정책을 바꿔가지고 그때까지 감옥에 있던 A급 전범들 다 석방시키고 처음에는 미 군정에서 공직 추방령을 내렸어요. 이 전범들에게. 공직 추방령을 전부 다 해제해가지고 이 구급파를 전범들을 갖다가 그대로 정권을 잡게 한결과 자민당 체제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냐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중국하고 분쟁이 붙으면 미국이 우리 편 들죠. 그때는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죠. 그러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결정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미국이 저는 일본 선택할 걸로 보지 여기 선택할 걸로 안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의 지금 필요한 우방국이죠.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는 게 우리나라 국내 문제 갖고 시위할 때 성적이 흔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냐면 우리 주인의 역사관으로 미국도 우리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자는 게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친일은 할 수 있지만 충일 매국 이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 모든 논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볼 때 주인의 역사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뭐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까요? 시간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한두 번만 받을까요? 네, 좋습니다. 어떠세요? 잘 들으셨죠?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 굉장히 힘드시죠? 예, 그래도 한 뭐 몇 분 정도는 혹시 이렇게 만나 뵙기 또 힘드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좀 이 시간에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신 분이 한두 분 정도 질의해 주시면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한반도를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그 정한론에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한론이라는 가 말한 이 신공항호 그 사만정벌론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다 뭐냐면 어딜 점령하기 전에 역사 침략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역사를 극도로 비하하는 정체성론을 만들고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 발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가지고 발전시켜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전례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신공항호 45년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도 여기를 점령했던 그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점령하는 거는 뭐냐면 한국인들을 위해서도 한국인들의 역사 발전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발전시켜주는 게 한국인들에게도 좋은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영광을 재현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뭡니까? 남대문이 왜 된 줄 아세요? 네, 갓도 기요마사가 이게 들어온 자리예요. 그래서 국보 1호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들어가 보면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 기념이 일본이 임진왜란 때 그 남대문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국보 1호로 했어요. 또 다른 분 질문 없으세요? 예,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교학서에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잘못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 학교에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학서 역사 교과서는 뭐냐면 바로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라 식민지배가 좋았다라고 이제 써놓은 건데 이것만 써놓으면은 안 통하니까 좌우로 나눠가지고 이 국론 분열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국회의원들 상대로 새누리당 의원들도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제 식민지배가 옳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이야기만 하면은 안 통하니까 바로 이 이승만 박정희를 끌어들여서 좌우로 희석시켜가지고 자기네 논리 관찰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물론 교학서 교과서 같은 건 이제 말할 사실 가치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큰 충격받은 게 그게 최소한 20-30%는 채택될 줄 알았다가 거의 제로 수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한국 사회의 희망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교과서는 제대로 돼 있느냐 이걸 검토해봐야 돼. 사실 특히 고대사 부분이 제대로 돼 있느냐 검토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다행히 이런 게 있습니다. 식민사학은 도제적 그 시스템에 의해서만 나와요. 그 사학과 가면은 저도 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 다 뭐 학사, 석사, 박사 다 사학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가면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고대사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뭐라고 하냐면 검사 목록부터 만들어요. 누구 거 보면 안 되는 책. 그러니까 학문이 발전 못하는 게 학문은 모든 거 마음대로 보고 그 속에서 네 관점을 찾아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 관점만 총독부에서 만든 것만 계속 쭉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는 저희 연구소 뭐 이렇게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몇몇 분 이제 각지에서 학위한 분들 만나는데 만나면 또 같아요. 저희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그건 왜냐?
1차 사료를 통해서 공부를 깊게 하다 보니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상당한 이제 희망을 갖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 기회에 저희는 감히 이게 제3차 역사혁명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1차가 아까 성우익 선생이 했던 그 역사관이고, 2차가 뭐 김교훈, 박은식, 신채호 뭐 이런 분들이 했던 2차 역사혁명이고, 3차가 지금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실패하면은 영원히 식민사학으로 간다고 봅니다. 아까 저렇게 내부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국가 권력, 역사 관련 국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야말로 사실 나의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다른 이제 보니까 아직도 저 사람들은 말하자면 확신범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강제 퇴출돼야지 자발적으로 절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여러분 상당히 평일날 이렇게 모이셨으면 상당히 많이 모이신 건데요. 조만간 언제 저희 국민운동본부 이쪽 뭐 의논을 좀 해가지고 의논을 좀 해서 한번 이제 그 대회를 한번 좀 크게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다들 여러분들 다 오시고 다 주위분들 다 이렇게 다 이제 참가하셔가지고 지금 모이신 분보다 한 10배 이상 모이실 자신 있죠? 대답이 좀 작네요. 모이실 자신 있죠?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의 그 열기가 박수 소리하고는 조금 들은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격려해드리고 싶으시죠? 예,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예방구금, 눈이 반짝반짝 그러는 거 봐서 예방구금에다 걸리실 분들이라고 생각되네요. 예, 저기 오늘 오셨기니까 제가 한 2분도 안 걸리고 1분 30초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는 개인 누구가 이거 나 좀 해서 뭐 좀 해보겠다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사회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 공감하는 곳에 나는 어느 번지에 어느 주소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역사 교과서 문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는 120년, 100년 전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갔던 그들의 삶이 시대 정신이 독립이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에 맞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외롭게 투쟁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 저렇게 이덕일 교수님을 여러분 응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왜 여성 독립운동가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여성 독립운동가하고는 유관순 열사 누나밖에 몰라요, 아직은. 그러시죠? 네, 그렇지 않는 건. 의병투쟁을 한 여성 독립운동가도 많지만은, 또 이 자리에는 우리 김진우 선생님 잠깐 일어나시고, 우리 노광심, 네, 아드님 잠깐 일어나보세요. 이 두 분은, 여기 손주분들이 와 계세요. 잠깐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정정화 선생님이 여성 독립운동가.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팔쪽에 나와 계신 분이 할머니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김일진 또 동력 여기, 7쪽 두 번째 줄 네 번째 계신 분이 오광심 독립운동가입니다.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는 없어요. 후손들이 지금 나와 다니는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데 오셔서 같이 응원 주시길 바라고, 왜 여성 독립운동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유관순 하나밖에 모르는 것은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한 역할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아시죠?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여성들의 삶을 다시 보자는 것이 아니라 100년, 120년 전에 살다간 여성들의 그들의 삶은 과연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할 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은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금년 3월 1일 날 발족해서 이제 아직 걸음도 못 뛰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덕일 소장님 이런 분들이 다 제안해서 이런 단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저런 분들이 저는 할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시라고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오늘도 재능 기부하시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줄 아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신민사학 해체 국민운동 본부라든가 그 밖에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은 그걸로 후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되셨죠? 네, 오늘 늦은 시간에 이 멀리까지 와주셔서 함께 응원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한 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독립운동 기념사업회 모든 분들과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에 11월 29일 이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 자리에서 아주 그 메시지가 재미납니다. 배반의 역사, 수구의 로망, 친일과 순미의 살을 잃었다. 전시작전권 문제 가지고 얘기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친민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뵈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